네,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 갈등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웠던 기능론을 머릿속에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갈등론은 키워드 자체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뭐 경쟁과 갈등, 불평등, 재생산 요 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갈등 이론은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물은 제한되어 있고 인간의 소유욕은 무한한데 이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 간의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학자를 보시면 보울스와 진티스라고 해서 경제적 재생산론을 주장했는데, 이게 왜 2번이냐면 1번은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에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갈등론적 관점이지만 보울스와 진티스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기본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울스와 진티스는 앞에서 제가 상응이론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제적 재생산론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 재생산론하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학교는 경제 구조를 재생산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학교가 선발을 능력주의에 터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장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과 경제적 생산 체제가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상응 이론이고, 우리는 경제적 재생산론을 다른 말로 상응 이론이라고도 한다라고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응 이론이라고 하는 건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통해서 교육과 경제구조 간의 상응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보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우리 종합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 직업반 학생들에게 이제 기대하는 자질과 어떤 능력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능력과는 차이가 있어서 차별적인 사회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시면 학교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았고요. 경제적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학교 교육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재생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학교 교육체제에서 학생이 미래에 차지할 경제적 위치를 반영해서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보울스와 진티스다라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신 분이 알티세르라고 해서, 이 알티세르는 국가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하면서 국가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념적 국가기구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억압적 국가기구는 마르크스가 국가라고 할 때 주로 의미하던 것으로서 사법제도, 군대, 경찰, 정부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념적 국가기구는 뭐냐면 종교, 교육, 가족, 법률, 정치, 노동조합, 매스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것으로 규범과 가치에 관련된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념적 국가기구에 교육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되고요. 이념적 국가기구가 작동해야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교육은 이념적 국가기구의 한 부분이지만 재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분이 브루디에와 번스타인이라고 해서 문화적 재생산론, 아까 제가 경제적 재생산론과 문화적 재생산론을 구분해서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번스타인, 보울스와 진티스가 경제적 재생산론을 주장한 사람이라면 브루디에와 번스타인은 문화적 재생산론에 속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브루디에 먼저 보자면 브루디에의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개념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화자본은 개인의 기술적인 생산력을 나타내는 인적 자본의 개념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개인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개인적 태도, 사회적 가치 및 시각, 그리고 미적 취향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는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라는 건 말씨, 억양, 매너, 미소, 패션, 취향, 대인관계 등 성장하면서 습득해서 오래 지속된 기호나 습관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가르침 없이 무의식적으로 획득될 수 있으며 은밀한 방식으로 또는 비가시적으로 상속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체화된 어떤 형태의 문화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객관화된 문화 자본으로 책, 그림, 기념물, 악기 등 문화적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고 물질적 형태로 전수 가능한 자산. 그러니까 물질적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화된 이런 표현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는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 자본, 졸업장과 같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형태의 문화 자본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 가지 문화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체화된 상태의 문화 자본을 우리가 아비투스라는 용어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문화적 습성, 특정 계급 또는 지위 집단의 계급 문화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이 셋 중에서 체화된 상태의 문화 자본에 해당된다. 아비투스도 문제에 여러 번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문화 자본, 브루디에의 문화 자본에서 브루디에가 주장한 개념으로 아비투스, 체화된 상태의 문화 자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보자면 문화적 재생산은 문화 자본의 세대 간 세습을 통한 계급 전수 현상을 의미합니다. 문화 자본을 매개로 해서 그 세대 간 세습을 통한 계급 전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건데,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쌓아올린 권력과 지위를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학교 교육은 문화적 재생산의 핵심 기제이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구조, 권위, 양상, 교육과정 유형은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층보다 중상계층 가정에서 사회화된 아동들에게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습성을 소유한 지배계급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공하고 부모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이를 소유하지 못한 노동계급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패하고 다시 노동계급에 머물게 되는 어떤 그 지위가 세대 간 세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 문화 자본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개념, 이게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루디웨의 문화 재생산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는데, 순기능적인 사회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구조 기능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문화 자본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죠. 문화 자본은 가정에서 자녀의 근데 이제 뒷부분이 틀렸네요. 직접적인 교육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디귿은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학교 교육에 투입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재생산을 설명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지배계층의 아이들이 또다시 지배계층이 되는 그런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4년 국가직 문제 보시면 몸에 각인된 행동거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계급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문화 자본의 일종인 거죠. 그럼 체화된 문화 자본의 형태인 아비투스, 브루디에가 주장했던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개념들도 좀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전체 이론적 틀이나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헤게모니는 일단 시작은 그람시에서 시작이 돼서 애플로 이어졌던 개념,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개념이잖아요. 지배 집단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 도덕적 지도력이다라고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배계층의 의도대로 이제 복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헤게모니 지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데올로기란 어떤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 규정 짓는 추상적이면서도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로 이념이나 사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도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 재생산의 두 번째 학자인 번스타인 하면 언어 양식을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한된 화법,
그리고 정교한 어법, 여기 좀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층 재생산을 이러한 언어 형태와 인지 양식 등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가정의 언어적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층이 왜 학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혔는데 노동계급은 가정에서 제한된 어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계층 이상은 정교한 어법을 가정에서 발전을 시키는데 우리 학교 교육은 정교한 어법을 활용하고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는 제한된 어법에 익숙한 노동계급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어린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요란하게 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려요. 어머니가 전화 수화기를 들었지만 아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장면이 벌어졌을 때 중류계층의 어머니는 얘야 좀 조용히 해주겠니? 너가 떠들면 엄마가 전화를 할 수 없단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노동계층의 어머니는 시끄러워 닥쳐 라고 명령을 한다. 뭐 이것도 사실 계층적인 편견이 작용된 그런 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노동계급, 중간계급을 떠나서 제한된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떠나서는 이게 왜 시끄럽고 왜 닥쳐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그렇지만 여기서는 너가 떠들면 엄마가 전화를 할 수 없잖아 라고 말함으로써 이 상황을 그대로 들고 가도 맥락 독립적으로 의미가 이해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에 더 노출된 아이들이 학업 성취에 좀 더 유리할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했던 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류계급의 세련된 어법, 공식어라. 우리 공식어가 세련된 어법, 제한된 화법이잖아요. 합리적 이유와 그에 따른 행동이라는 교육적 기능이 함축되어 있지만 노동계급의 제한된 어법은 합리적 이유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행동을 지시할 뿐이기 때문에 교육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보자면 번스타인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내용이고요. 브루디에의 문화자본 이론은 특정 문화에 익숙한 계층이 학업 성취에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지금 얘가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사회자본 이론은 가정 환경이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했고요. 학업 성취에 대한 결과로서의 평등 측면에서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니까 이 문제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또 하나 더 보자면 번스타인의 계층과 언어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제한된 언어 코드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련된 언어 코드, 정교한 언어 코드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얘도 답이 1번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하실 건데 학생의 출신 배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방식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중류층 가정의 학생들은 정교한 언어 코드를 많이 사용한다. 사실 이걸 갖고도 1번이 답이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자 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제한된 언어 코드를 많이 사용한다. 이 두 개가 정답이니까 얘가 답이었겠죠. 문제 안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갈등론적 관점의 나머지 학자들에서 살펴볼 건데 애플의 저항 개념,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에도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에 대한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 애플의 저항 개념,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보자면 학교가 지배 집단의 의미 체계와 가치 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해서 교육과정 사회학, 신교육 사회학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레이리의 저항 개념, 의식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 프레이리가 말하는 의식화라는 건 허위 의식을 극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식화 함양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 의식화라는 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지식을 새로이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억압적 사회구조가 빚어내는 교육제도의 비인간화 기능을 분석하고 억압자, 피억압자의 수직관계가
교사 학생이라는 수직적 관계하에 전개되는 교육을 은행 저금식 교육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비판을 해요. 얘는 이제 개선해야 되는 지금 현재의 교육인 거죠. 이러한 은행 저금식 교육을 통해서는 주변 세계의 여러 상황들이 불합리와 부정의로 가득 차 있어도 학생들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의식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자면 문제에서 문해교육에서 성인 각자의 삶이 반영된 일상 용어를 활용해야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가 탐구와 의식적 실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교육은 주어진 지식을 전달하는 은행 저금식이 아니라 문제 제기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일이 하면 문제 제기식 교육을 키워드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외 나머지도 이게 바뀌어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파울로 프레일이 같은 분은 문해교육에서는 성인 각자의 삶이 반영된 일상 용어를 활용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가 탐구와 의식적 실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요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지루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가 폭로 기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폭로의 기능, 지배에 대한 비판, 자기 반성과 투쟁을 위한 기회, 사회적 해방과 자기 해방에 관심을 갖는 모든 심화된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인식을 하고요.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의 저항 개념, 폭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애플, 프레일리, 지루, 윌리스 등을 다 저항 이론으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네 분이 갈등론적 관점에서 저항 이론을 주장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 그 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윌리스는 반학교 문화라고 해서 일명 사나이 문화라고 하는 건데, 저항 개념을 처음으로 부각시킨 사람으로 종합화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부 노동계급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같은 노동계급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가를 그들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하위 문화의 특성에 비추어서 기술을 합니다. 일부 노동계급 학생들이 정신노동의 우위나 자유경제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직시하고 이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요.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재생산론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문화적 재생산론이나 경제적 재생산론의 입장에서는 그 하위 계층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낮은 학업 성취를 받음으로 노동자인 아버지의 그 계급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동적으로 이에 저항을 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나이 문화를 좀 더 강조하고 이럼으로써 스스로 저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 노동자 계급의 계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보시면, 우리 시험에는 사실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서 제가 임용 시험을 좀 가져왔는데, 교사가 회고하는 이제 학생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말썽을 많이 피우고 비슷한 또래들과 몰려다니면서 싸움도 자주 하고 각종 교칙을 밥 먹듯이 위반을 했어요. 수업을 시시하다고 하면서 방해하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계집애 같다고 놀려대기도 하고, 자기 부류 애들은 사내답다면서 이제 우쭐댄 거죠. 자기는 육체 노동직을 종사하는 아버지처럼 사나이답게 살고 싶다고 하고, 나중에 보니 그 학생은 스스로 진학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육체 노동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재생산이 일어났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능동적으로 본인이 저항하면서 사나이 문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선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얘도 그 갈등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저항 이론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저항 이론과 경제적 재생산론, 문화적 재생산론이 함께 있잖아요. 심지어 헤게모니 이론까지 갈등론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뭐 사나이 문화를 염두에 두시고 저항 이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카노이의 종속 이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따로 적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카노이 같은 경우는 문화적 식민주의 이론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이 문화적 종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는 개념. 식민지 이후의 교육은 교육제도와 내용에 있어서 식민시대 유산을 지속하게 되고 서구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 교육 과정은 신식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여전히 식민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분석한 그런 주장을 우리가 카노이의 종속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이제 덧붙여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 교육의 기능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그건 거죠. 구조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우리가 좀 찾아볼 건데 일단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를 재생산. 얘는 갈등론적 관점이고요. 학교의 문화 전달과 사회 통합적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 이거 긍정적인 입장이니까 구조기능론적 입장. 학교는 능력에 맞게 인재를 사회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 아, 이렇게 되면 답은 1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2, 3, 4번은 학교 교육의 사회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까지 합쳐서 구조기능론적 관점이다. 순기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갈등 이론을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린 건데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갈등 이론 안에 마르크스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갈등 이론 속에 보울스와 진티스는 경제적 재생산론을 주장을 했고 얘는 다른 말로 상응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알티세르는 억압적 국가기구, 이념적 국가기구로 나누고 이념적 국가기구 안에 교육이 들어가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루디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문화적 재생산론을 주장한 분으로서 브루디의 문화자본 아비투스 개념과 번스타인의 세련된 제한된 어법, 언어 형식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저항 이론의 애플의 저항 개념,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이거 다 저항 개념이잖아요.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프레이리의 의식화 문제제기식 교육, 지루의 폭로 기능, 윌리스의 반학교 문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사나이 문화 나오면 윌리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노이의 문화적 제국주의, 식민주의,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58페이지에 테마로 정리도 해드렸던 부분인데 거기도 중요한 부분을 다 진하게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키워드 요약 노트로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합리론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사실 바로 포스트 모던적 관점으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 강의니까 이 부분도 혹시 몰라서 출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막스 베버의 이제 현상에 대한 설명 방법은 해석학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베버의 통찰에 따르면 한 개인의 신분이 세습적 지위에 의하여 결정되던 신분제가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 교육이 신분제를 대신해서 지위분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위경쟁 이론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는데 그 지위경쟁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 이제 베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관리직과 전문직을 체계적 합리적 시험으로 충원하게 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도 이에 준비과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급 교육기관이나 상급학교, 고등교육의 보편화나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지위경쟁 이론이라고 했고 베버와 마찬가지로 콜린스라는 분도 미국의 자격증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기술 기능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요거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설명은 뭐냐면 해석학적인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올려드린 건데 예를 먼저 보자면 우리가 이제 베버의 이론을 베버의 합리론적 관점을 해석학적인 기반을 하고 있다. 해석학적인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인간 행위가 자연현상처럼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성격과 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은 구조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고 그 안에 개인의 역할이 이제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구조기능론 그러니까 거시론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겠다는 건 인간의 행동을 해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분석 단위로서 인간이 처음 여기서부터 제기가 된다라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는 그런 접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버는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고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위경쟁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력이 높은 어떤 주장도 하게 되는 거죠. 학력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어떤 거실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인간의 분석 단위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인간의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위경쟁 이론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버와 함께 같은 입장에 있었던 콜린스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술 기능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기술공학의 변화로 저급 기술 직종이 감소하고 각 직종의 기술 수준이 높아진과 동시에 동일한 직종도 계속 기술 향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학력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술 기능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경영대학원이나 의학법학과 같은 전문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봤더니 전문적 지위의 향상과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벽을 쌓는 내용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게 그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자격증 혹은 졸업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정작 거기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지식과는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에 따르면 정작 여기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그 직종의 품위와 위험을 나타내주는 교양미와 같은 문화적 습성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베버의 지위경쟁 이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임용시험을 좀 가져왔는데 콜린스의 계층 경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고요. 교육 팽창의 주된 원인을 개인의 경제적 동기에서 찾고자 한다. 학교 교육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라는 합리적 인과관계를 주장을 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인간자본론이잖아요. 이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력 상승의 원인에 대한 기술 기능 이론의 설명에 들어있는 모습 및 한계점을 비판한다. 방금 살펴본 내용이고요. 고등교육의 팽창 등 학력 인플레이션이나 과잉 교육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D국과 리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물론 앞문제에서 보시면 약간 좀 애매한 게 이제 기억도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겠다고 하는 걸 그것도 한편으로 경제적 동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보기 상태에서 기억 디귿 리을이 없긴 하잖아요. 그게 없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 동기라기보다는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임용고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임용시험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학생들의 놀이에 관한 문화기술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현상학적 관점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학자로 후설이나 슈츠나 가핑클 특히 이런 분들은 민속 연구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문화기술 연구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참여 관찰 연구라고 해서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답이 4번이거든요. 청소년 문화 연구 및 심리학의 이론적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고 놀이 관련 변인들을 조작적으로 규정한다. 뭔가 이제 사전에 가설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상태로 그게 현상학적 방법이잖아요. 아무런 그 전제나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대로 들어가서 보여지는 모든 활동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현상학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이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맥락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고 자주 실현하는 놀이의 방식과 종류를 학생들이 어떻게 분류하는지 분석하고 쉬는 시간이나 청소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놀이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추론한다.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민속 연구 방법, 문화기술 연구 방법이라고 하고 현상학적 방법에서 관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문화기술지, 아까 얘기한 민속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이 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가설이나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자료의 수집을 설문조사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 관찰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직접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보려고 하는 미시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 현상학적인 대표적인 연구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우리 기본교재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그 임용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사회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현상학을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기본 강의에는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약 기본서에서는 좀 뺐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블루머, 미드, 하그리브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분에 의해서 주장된 개념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교육은 기계에 맞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삼을지 여부는 학생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학생이 학업 성적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가치 있는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교사가 할 일은 학생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현실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학생을 격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론이 상호작용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할 때는 나의 상황을 내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막 이론을 분석하다가 현상학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들어오면 학생 개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참여 관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학생이 세상을, 자기를 둘러싸는 세상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개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미시적인 접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행위자의 의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자의 반응과의 타협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인간의 자아가 사회 구조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구조기능론적이나 재생산에서 말하는 거시론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런 결정론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신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구성해가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능동성, 개인이 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 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문제를 보자면 다음 학생의 진술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화끈한 선생님이고 놀 때 놀게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게 한다. 이러면서 내가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의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얘도 역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이제 이론을 보시면 되고요. 내용도 보시면 교육을 행위자의 차원에서 관찰하면 학교에는 교사와 교장이 있고 학생이 있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학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교장, 교사, 학생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세밀히 관찰하고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론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번스타인의 분류화와 얼개화라고 해서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우리 이제 기본서에는 있고요. 그 요약 기본서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번스타인은 우리 앞에 제한된 화법, 세련된 화법에서도 한번 나왔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구조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 사상 간의 관계 특성을 드러내는다는 점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분류화랑 얼개화라는 개념을 이제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분리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화라고 얘기를 하고 구조의 결정도에 따라서 얼개화라고 이제 나누다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의 강도에 따라서 분류가 약한 경우에는 종합고등학교라고 해서 인문계와 실업계가 한 고등학교 내에 개설이 돼서 양 계열 간의 이동이 열려 있을 땐 분리가 좀 더 약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한 분류라고 볼 수 있고 인문계 실업계고를 완전 분리해서 학생 선발 교육과정 등에서 판이하게 구분되고 이동이 서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분류화가 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얼개화는 구조의 결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일단 대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교수가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대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얼개화라고 하는 구조의 결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을 예로 들 수 있고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수업의 내용, 교과의 진도, 사용하는 교재, 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이 다 결정되어 있어서 교사가 자기 맘대로 재량적으로 요거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측면이 높아서 얼개화의 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교육과정으로는 우리가 집합교육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구조론적 관점으로 들어가 있냐면 어떤 사회에서 분류화를 높여서 인문계와 실업계고를 나눠 놓았을 때는 그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하고 있는 측면이 얘네들은 서로 다른 경우라서 넘나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고등학교가 있는 사회와 일반계, 인문계와 실업계고를 엄격하게 분리해둔 사회에서 이 각각의 어떤 그 이후에 나가서 종사하게 될 직업을 보는 관점, 그것들의 특성을 보는 사회적인 그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얼개화를 놓고 봤을 때도 학교 교육과정,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통합교육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나 집합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면에 그거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교사를 보는 어떤 사회적인 관점, 그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서 이 두 교육과정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이면에 배우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구조론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번스타인은 이런 사회와 이런 사회, 그리고 이렇게 나눈 사회와 뭐 통합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사회들은 그 이면에 서로 다른 합의들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번스타인을 구조론적 관점에 둔다. 물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의 강도가 높으면 인문계 실업계고를 나누는 경우에 해당되고 얼개화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초등교육 프로그램이거나 집합교육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것도 우리 시험보다는 이제 임용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교육과 관련된 푸코의 주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 푸코라는 분이 구조론적 관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한 몸 길들이기를 훈육이라고 하고 권력의 힘과 지식의 힘은 동일하며 그 관계를 지식 권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학교의 각종 검사와 시험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규율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요. 4번이 문제인데 파놉티콘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그건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파놉티콘으로서 학교 구조의 훈육 기능은 근본적으로 과목 구조의 그것과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삥 둘러싸였고 안에서 이제 감시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처음 제안한 파놉티콘은 중앙에 원형 감시탑이 있고 그 둘레를 반지처럼 감옥이 둘러싸고 있어서 중앙탑에서 모든 감옥을 내려다보며 감시할 수 있지만 감옥에서는 감시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선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구조예요. 결국 감시탑에 감독이 없더라도 죄수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지 않더라도 감옥을 지배할 수 있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통제와 감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하는데 푸코에 의하면 학교도 이런 감시를 위한 구조, 존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59페이지에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모던적 관점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보시면 포스트 모던적 관점은 다원주의를 표방하고요. 그리고 권위주의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초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식론의 하나로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 가운데 보통 의심받지 않고 누구나 인정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알아내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변하지 않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 본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초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고요. 답이 3번이었는데 반연대의식이 아니라 연대의식을 표방하는 입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획일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거 맞고요. 국가 주도의 공교육 체제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를 요구한다.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죠. 이거는 이제 정초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정초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과정은 지식의 논리적 특성보다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다원주의, 그리고 반정초주의, 소서사, 그 다음에 몸을 경시한 게 아니라 몸을 되게 중시를 해요. 그리고 보편주의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신자유주의적 관점 하도록 하겠습니다.